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분석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 세계의 화폐는 아마도 모두 다 디지털화되는 트렌드로 다 변화할 것입니다. 바로 CBDC라고 하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앞으로 빠르면 2, 3년, 멀어도 5년 안에 이제 세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이 화폐 시장에서 우리는 신용카드라는 카드 어떤 시장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분명히 상품 투자적인 매력도가 있는 상품들까지 나오면서 사실 그것이 금융권에서의 현물 ETF로 승인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건 역시 어떤 디지털 화폐의 변혁기에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상품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구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디지털 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으로 G7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설계나 베타 테스트는 미국이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얼마 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CBDC를 금융기관끼리 계속 전송을 하고 리스크 없이, 유동성 리스크 없이 전송하는 테스트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CBDC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G7이나 미국의 연대 국가들은 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본인들도 시스템을 동반해서 구축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형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디지털 달러가 세팅이 돼서 디지털 달러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통화 블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파운드 블록이라고 해서 스털링 블록이 있었는데요. 1920년, 30년대부터 대영 제국 식민지를 거느리던 시절부터 이제 파운드를 쓰세요, 그리고 파운드를 원해요 라는 국가들이 이제 매칭이 돼서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를 국가 준비금의 몇 프로 이상 보유하라는 이제 명령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런던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파운드 블록이 사실 근본이지 폐지, 그다음에 달러 시대가 오기 전까지 거의 2, 30년간을 주름을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위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달러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부채가 많은데도 달러가 그래도 그 명맥적인 어떤 패권이 유지되는 논리를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강한 운동선수가 있으면,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할게요. 한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아, 저 선수의 로직이 어디서 강한 것이 나오는지 다 알았어 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 선수는 다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또 강한 공격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펀치력이었다고 한다면 다음은 하체력,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발차기를 갖다가 더 연말한다든지,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의 재무부가 이제 아티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안 그래도 화폐는 디지털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변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달러가 선봉이 돼서 모든 디지털 화폐 시장을 잡겠다, 그리고 이것이 블록화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선진국들한테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달러를 금융기관 거래, 특히 미국과의 금융 무역 거래를 할 때는 디지털 달러 얼마 이상 그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RA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냥 줄 몇 줄과 챕터 몇 장을 가지고서 미국 투자를 갖다가 이제 그 정의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면 우리가 디지털 달러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달러 지수라는 게 있고 기타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달러가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되게 쉽게 생각해서 디지털 달러 지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디지털 달러를 몇 퍼센트 이상 보유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지만 무역거래 할 수 있어요 라고 규정하면요, 이 디지털 달러를 누가 안 사겠습니까? 미국과 시장 거래를 하거나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 국가들 입장에서 당연히 사겠죠. 그러면
디지털 달러 지수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현재의 달러 지수보다 올라갈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게 되고 어쨌든 뭐 자의반 타의반 강압적으로 미국이 규정을 내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디지털 달러 몇 프로 이상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를 계속 촉발하게 되고 수요가 촉발되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강세니까 또 사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만드는 것이 또다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패권 시장을 미국이 또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또 보이는 것이고요. 한편에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나 최근에 이제 여러 투자 기관들의 페이퍼를 보시면은 다변화된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자산 배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원자재에 투자하듯이 디지털 달러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의 투자는 당연히 해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과거 대비한 어떤 그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본원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몇 억을 간다라는 논리는 저는 합리적이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시장만을 또 열어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현물 ETF가 승인하게 된 계기가 JP모건에서 비트코인 이제 ETF를 만들었는데 이 턴오버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뮤추얼 펀드, 그들이 런칭했던 뮤추얼 펀드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SEC한테 계속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현물 ETF 요거 자체를 승인해줘.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자꾸 이제 고객들이 사고 팔면은 수수료가 수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JP모건은 SEC에 많은 수수료를 또 내는 금융 수수료를 내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 자체가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전보다는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줄을 수 있다라는 이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핵심은 이것을 통제하는 주체는 누구냐? 여전히 거래소예요. 여전히 전 세계에 막 많이 퍼져 있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낸스라든지 많은 이제 전 세계적인 거래소가 가격 요소는 사실은 그쪽에서 더 많은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몇 월 간다는 논리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하거나 과거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현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트렌드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고 횡보의 추세를 또 장기간 또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언제까지? 오히려 신흥국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의 통화 화폐가 변동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해지하거나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들 통화보다 안전한 이제 어떤 화폐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이 많아질 때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디지털 1달러는 종이 1달러랑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화폐가 이제 100만큼 발행이 되면요. 그 중에서 10만큼 디지털 달러로 발행이 되면 은행은 10을 또 종이 화폐로 갖고 있어요. 종이 달러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는 10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종이 돈으로 바꿔줘 그러면 언제든지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으로 발행이 되고 1대1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지수가 사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쪽 지수, 예를 들면 디지털 달러 지수가 생겨서 달러 지수가 병합이 되나? 저는 후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비중이 작게 사용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시험적으로 디지털 달러가 이제 트라이 하는 약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한 10% 사용이 되겠지만 점점점 그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모든 체계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다못해 사용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플랫폼들도 다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존에 있던 달러 지수와 디지털 달러 지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한 화폐를 가리키기 때문에 달러라는 한 화폐를 가리키기 때문에 한쪽의 지수를 따라갈 개연성이 있다.
즉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는 이제 1로 그냥 발행이 되지만 나중에는 1.2, 1.3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달러, 종이 달러는 가치가 그냥 1에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디지털 달러가 사용되면서 달러의 가격을 같이 올리게 만드는 전체, 그러니까 통칭해서 우리가 달러라고 표현을 할게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즉 디지털 달러가 사용이 많이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이 본인의 통화 가치보다도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흐름들은 달러의 패권들을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G7하고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흥국이라든지 너무 작은 국가들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호환적인 테스트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 국가들, 사실은 그 일정 국가들 하면 힌트가 거의 나옵니다. 달러 상설 통화 수합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들, 이 국가들은 어차피 어떤 환 리스크가 표출이 되면, 지난번 트러스 총리 때 이제 영국 파운드가 급락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언제든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해서 그 나라는 환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쓰여지는 디지털 달러도 그렇게 위험할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페소라든지 그 멕시코 페소 이런 데 환율을 보시면요, 하루에도 급등락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사용이 돼서, 그것이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도 암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미국이 그런 표현을 하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으로만 거래돼서 세제에 파악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테러 자금이라든지 마약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디지털화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암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신흥국에 디지털 달러를 공급을 할까요? 거기하고는 체계를 분명히 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역차별적으로 수요를 더 강화시키겠죠. 말 그대로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으면은 접근조차 못하지만 G7에서만 이제 금융기관들이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살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시스템이 분할이 되는 거죠. 신흥국 쪽, 그다음에 이쪽. 그런 이제 트렌드로 갈 것이고, 이런 이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모든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더 장악하고 싶은 미국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데, 웹도독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환 불안한 국가들, 암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 디지털 달러가 쓰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간편하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은행 가서 종이로 송금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붙일 때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김 아무개가 누구한테 붙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송금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해서 금융 시스템에 좀 편리한 시스템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효율성.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쓰여지면은 이제 연준이 만약에 발행을 하면 연준의 컨트롤 능력이 더 세잖아요. 발행도 하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카운트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페어런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마약 자금이든지 테러 자금, 전쟁 자금 이런 데 안 쓰여지게 하고, 겉으로는 이제 되게 멋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표면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카드를 다 쓰시잖아요. 카드 편하잖아요. 현금 쓰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사실. 현금이 카드보다 뭐 그렇게 나쁠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드는 어쨌든 빚을 지불해서 당장 살 수 있고, 어쨌든 카드 사용하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할인 혜택들도 많아요. 근데 디지털 달러가 되면 거기에 편의성이 더 얹어집니다. 뭐냐면은 전송이 바로바로 클리어가 돼요. 청산이 바로 일어나요. 우리가 카드를 써도 일단은 결제 시점까지 혹은 이제 환불을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취소를 해줄 때까지 2, 3일은 걸리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달러는요, 바로 즉시 취소가 되고 즉시 그 자신의 어카운트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투명성, 속도적인 측면에서 카드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점은 뭐죠? 내가 이 어카운트에서
어느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가가지고 쿠팡에 가가지고 몇 날 몇 시 며칠에 얼만큼 결제를 했다. 1333345 XXXC라는 어카운트에서 얼마가 어디에서 결제가 됐다.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연준이 장부원장에 다 기록하게 되는 거죠. 모든 프라이버시와 모든 거래가 투명하다라는 그 반대의 어떤 표면에는 모든 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통제력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 그것을 쓰는 상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융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미국의 컨트롤 영역에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손발을 묶게 되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경향성이 있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안 쓸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미국이 그것을 강요하면 IR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시장 와서 팔려면 투자를 먼저 해. 이 챕터가 들어가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트렌드 시장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종이화폐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트는 반드시 듀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달러의 시장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국가이고, 사실 이제 금융시장도 미국과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에 이제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국도 브릭스 통화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통화를 만들고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브릭스 통화가 발전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지털 달러가 잘 돼서 미국이 어쨌든 패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이 호조를 이루어야지 우리한테도 충격은 덜하고 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디지털 달러가 쓰여지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화폐,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화된 화폐가 쓰여지려면요, 그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뿌려진 돈들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새로운 걸 살려면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려놓고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만큼 금융시장은 좀 더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다시 공고한 패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최근과 같이 나오는 이제 채권, 부채 리스크, 재정 적자 리스크는 한번 셋업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좀 긴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고, 셋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금융수지 흑자,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금융수지 흑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더 도모를 하면서 미국의 금융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돈을 풀고 또 외부로 가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리버스 돼서 들어오는 효과들을 누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까지도 좋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시장이 결코 나빠질 위험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의 이제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제 여름 날씨니까 스튜디오가 더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에 와 있다고 생각할게요.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추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덥다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한 달러 패권이 경제 신은 죽었다라고 제가 표현할 만큼 분명히 기스가 난 건 사실이고, 채권 시장도 위태위태하지만 계속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테크니컬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상만을 보고서 미국 시장은 끝났다, 버블이 붕괴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이 방을 곧 나가면, 즉 디지털 달러 시장이 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또 충분히 시원하게 이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정적인 의견은 무조건 제가 긍정론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변화하는 그 포인트에 먼저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변화하는 투자 포인트를 지금 디지털 달러 세상이라고 본다면 크게 나빠질 것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마지막 장기로, 초장기로 보시면요,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 온 지 거의 지금 5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 시절에서 달러 패권 시절로 온 게. 그러면은 그 이후의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디지털 달러가 거의 마지막에 피날레 미국이 통화 패권을 장악하는 마지막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폐에 대한 통제력 패권력을 잃는 계기는 2등으로는 국가, 2등의 국가는 지금 중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GDP나 환 사용도로 보면 유럽입니다. 유럽을 얼마나 적절하게 못난 2등으로 계속 누르면서 가느냐. 그리고 유럽은 실제로도 지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럽이 단결이 돼서 오히려 미국이 유럽한테 빚을 많이 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럽이 미국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오히려 미국에 목줄을 주게 되면요, 통화의 패권은 완전히 뒷받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 패권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들에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적인 성장 요소,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이제 민간에서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정책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 품 규모도 서서히 줄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여전히 7조 4천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이고, 그러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명목 GDP가 미국이 이제 24조 달러 정도 육박을 하니까 거의 이제 25% 30% 정도를 연준에서 돈으로서 이렇게 부양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규모는 줄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채권 시장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이 단기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로 다시 유동성을 회수할 것을 약속하고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그 돈들의 공급이 어디로 가느냐? 이미 풍부하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업은행들한테 가게 되죠. 상업은행들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다시 단기 국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RP로 돈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상업은행들은 돈을 빌리고, 예를 들면은 3.5%에 빌렸다. 그러면 단기 국채가 항상 국채금리는, 단기 국채금리는 이자율 요소하고 그 기간적인 요소 때문에 0.0 몇 %라도 높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입장에서 3.5%의 돈을 빌려가지고 조금 더 비싼 데다가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3.5 정도만 기록을 해도, 0.05만 기록을 해도 규모가 크니까 그걸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이런 이제 채권 시장에 우리가 소외한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면 일단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벌면 다른 투자를 못 합니다. 돈이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상업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벌리면 그 돈 가지고 또 대출이나 리스를 할 수 있고, 이 대출은 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실물의 투자,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지렛대 효과. 한층 쌓았는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올려놓고 연준이 압박하는 것 같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돈이 풀려나가는 효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상업은행, 내국 기관과 그리고 해외에 이제 약간 분산화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 물론 중국은 팔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이 채권을 계속 수요로 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수라고 하죠. 이러니 또 대출을 낳고 그것이 대출을 낳고 무한적으로 계속 돌면 1원이 나중에 5원, 10원까지 올라가는 레버리지 승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미국은 전형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민간의 성장이 빠그러지거나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다, 그리고 어느 쪽이 붕괴가 왔다라는 큰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한계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있겠죠. 지수의 상승이 그러면 어디까지 영원히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AI 패러다임으로 AI 빅테크들이
큰 그림을 끌어왔다고 한다면 미국이 다음 섹터, 다음 또 다른 산업들이 좋아질 개연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수는 그러면은 약간은 변동이 있거나 조금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왜 대세론적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먼저 짚어보셔야 됩니다. 형사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대파들은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더 이상 공화당의 입지를 거두지 못하도록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작년, 이제 재작년,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반대파들이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정책 대립에서 계속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실패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쳐나가고 있었어요. 이 반대파들은 이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을 잃으면서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트럼프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에 힘입어서 뭔가 그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정책적으로 특히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슈들,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과 관련되는 전쟁에서 본인은 굉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전쟁의 리스크들도 본인이 만약에 집권했었다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바이든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법적인 어떤 박해, 법정 리스크로서 자기가 박해를 당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비겁하게 법으로 나를 뭔가 올가매려는 그런 시도이다. 라고 그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정치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박해, 자유박탈, 인권 침해 이런 요소들은 국민들의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호소가 사실 이제 지지층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상원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주사들 그리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 이런 의원들 거의 100명 이상의 최초의 그 결집된 그 지지자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제 최근에 정책 선거와 관련되는 토론회라든지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이 못한 점, 즉 전쟁을 막으려는 건지 아니면 일으키고자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본인이 더 강력하다. 그리고 무역 정쟁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부각시키니까 그 결집된 지지가 더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론으로 굳혀지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하면서 또다시 금리가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허허실실, 그러니까 그 실낫을 우리가 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논리는요. 첫 번째, 트럼프가 주장한 그 신도시, 미래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두 번째, 재정을 과감히 써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세 번째, 이민을 다시 막겠다.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범죄, 마약과 같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민자들을 계속적으로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60% 관세, 나머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다 높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네 가지 부분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돈을 풀겠대. 도시를 건설하겠대. 그러면 재정이 망가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민자들을 또 추방을 하겠대. 압박을 하겠대. 그럼 이민자가 유입이 안 되면 노동시장이 또 공급이 없으니까 또 과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세를 매길 때 관세가 더 높아지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오는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게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면서 물가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금리 급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민주당 성향의 특성을 지닌 경제학자들이 이 내용을 바로 트럼프 정책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CNN을 타고 미국의 방송으로 굉장히 크게 대스특필이 되었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그대로 트럼프 리플레이션이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반대되는 이제 양면성이 존재를 하는데, 한 부분만 보다 보면요, 큰 대세의 추세를 놓쳐서 진짜 현실화될 때 전혀 다른 전망을 하고 다른 엇박자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에 16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사실 이제 전 세계 위기나 쇼크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쇼크가 왔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때 이제 쇼크가 올 것이다 불안해했던 그런 이제 국가들은 사실은 미국의 무역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러면 다른 면을 어떻게 보느냐? 신도시 건설, 미래 도시 건설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AI 그 산업, 성장 산업이 주축이었지만 인프라 산업, 미국은 공화당 입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다시 신재생 도시, 최첨단 도시를 건설해서 인프라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 시설을 넓히고 그로 인해서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 소재 쪽에 대해서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율 인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금을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감면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투자에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우리가 당장 세율 인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세금이 인하되니까 돈이 안 걷어들여져서 유동성이 또 넘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율을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IT는 좋았지만 미국의 전통 제조업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전통 제조업이 뭘 하느냐? 세율이 인하되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상품을 싸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국은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품 쪽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미국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특히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데 사회 이전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의료라든지 보건복지 쪽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약과 관련된 정책들에서 좀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하게 돈이 풀려가는 것을 막고, 두 번째,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만들어낸 약을 갖다가 약가를 인하를 해가지고 싸게 공급을 시키겠다. 즉, 어느 정도 상품 가격을 통제시키고 돈이 무분별하게 가게에 유입되는 걸 좀 막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상품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 과거에 우리 이제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당시에 물가가 미국이 2% 초중반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연준에 계속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미국은 2% 초중반에도 충분히 그 물가에도 견딜 수 있는 국가인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 지금이 정상이다. 지금 물가가 정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연준이 좀 게을러지는 행태하고 딱 맞닥떨어집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얼마 전부터 미국 경제가 계속 고공성장을 하니까 중립금리를 높이겠다, 추정치를 높이겠다. 이게 이제 2.5% 정도로 지금 2% 중반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더 높이겠다라고 하죠. 이걸 높인다는 건 뭐냐면요, 정상적인 금리 수준하고 정상적인 물가가 2% 후반대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현재 이제 3%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PCE는 2% 후반대죠. 이런 물가가 이미 정상 수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상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중립금리가 2% 중후반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5% 초반대의 기준금리를 3%대까지 낮춰도 무방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즉, 연준이 어떻게 보면 게을르게 말만 했지만 중립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파월 의장도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화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연준한테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 2% 물가 목표제가 1980년도에 만들어진 물가 목표제입니다. 뉴질랜드 은행에서 그것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기도 오래됐지만 경제 구조도 완전히 다른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쓰여진다는 것도 사실 조금 좀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친분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트럼프하고 굉장히 교합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였었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러시아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 그 끝내겠다는 의미의 행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러시아한테 줄 거를 빨리 줘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연대되어서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우디까지 이제 곁들여지면서 원자재 시장이 계속 그래도 좀 떨어질만 하면 또 받쳐주고 가격이 또 떨어질만 하면 받쳐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즉 중국 연대 국가들이 힘을 입어서 힘이 커지면서 그 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것을 만약에 러시아를 미국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컨트롤하고 설득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의 연대 세력이 좀 와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힘을 잃고 원자재 시장 자체에 그 중국 연대 세력의 힘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오히려 좀 경감되고 지금보다도 한 차원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세율 인하를 하게 되면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되고, 투자 집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통 산업 쪽, 특히 제조업 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성장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생산을 많이 하는 거고,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팔릴 수 있는 여건들을 시장 마켓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분야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테크 쪽과 다르게 압박을 많이 받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 전쟁 초반기 때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아직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만을 절대 고집하지 않고 전통 에너지 화석이나 아니면 천연가스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전통 에너지를 쓰면서 신재생 정책을 시행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안 그래도 비싸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셰일오일도 좀 비싼 가격으로 샀었는데 전통 에너지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 앞서 말씀드린 도시건설 프로젝트까지 시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프라 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약간의 디지털, 그러니까 IT 쪽은 사실은 그동안 성장세는 좋았지만 조금 멈칫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특히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 독점 규제하고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AI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한국 시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IT 쪽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또 관세로 인해서 무역의 교역 환경 자체가 압박을 받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상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수출이 조금 더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 미국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역 규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떤 신경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통 산업들, 특히 전통 산업 소재 같은 산업들은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고 완만하게 좋아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에쿼티 마켓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되느냐, 특히 미국의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성장의 모티베이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완만하게 좋아지는 흐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과 유럽은 완벽하게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과 어느 정도 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기술 교역도 없고 무역에 대한 교역에 있어서도 유럽은 항상 처져 있고 미국만 베너핏을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만 보셔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도 미국은 돕지 않았습니다. 과거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생겼을 때도 미국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유럽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관세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과거 트럼프 시대 때도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유럽한테도 매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철회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제 무역 전쟁 이슈나 트럼프의 어떤 정책 노선에 의해서 더 압박을. 그러니까 유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가까운 듯 먼 당신 약간 이런 국가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붙어 있죠. 일본은 투자도 열심히 해, 채권도 열심히 사 그러면서 정책적인 노선에 있어서 안보 외교적인 부분도 미국의 트렌드에 그대로 맞춰서 가죠. 그렇게 보면 일본에 대한 압박,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미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지만 일본은 환율이 그렇게 높은 숫자로 계속 엔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통제를 하거나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해서 이것이 미국 재무부가 말하는 환율 보고서 상에 어떤 노이즈 요소들 지나친 그게 뭐 올라가는 걸 막든 아니면 떨어지는 걸 막든 간에 개입의 요소가 보여도 사실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베너핏을 계속 더 줄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단순히 제가 썼던 책 아니면 저의 주장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나 투자를 하시거나 미래 경제를 갖다가 대응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에 몰입된 그 분석론, 그다음에 대세가 된 분석론을 너무 신빙하지 마십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미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편협되는 시각으로 민주당의 어떤 시각화된 그런 규정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미국에서 아직도 대세론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현대화폐론에서 돈 푸는 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 이런 이제 기능적인 요소로 모든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케인즈도 약간 왜곡된 케인즈론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 케인즈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 적자가 몇 퍼센트 늘느냐 줄느냐 그로 인해서 성장이 얼만큼 일어나서 세수가 얼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은 안 하고 그 당시에 돈을 써서 적자가 얼마나 많아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고 있고 그게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이 컴플리케이티드 완전히 종합화돼서 나오면은 한국의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경제를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대세론적인 분석을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시고 더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리딩을 계속 해 나가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디플레를 극복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정책에 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리커창 총리가 만들어놨던 시장 개혁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친신화적인 경제 정책들이 이제 시진핑의 어떤 장기 집권 체제가 굳혀지면서 그 정책들이 다 무마가 됐어요. 그러면서 리셋이 됐고 리셋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 부채 그다음에 공동부유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성장 지향이 아니라 성장을 막는 그런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뒤늦게 이제 정책들을 큰 틀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나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터닝을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래서 미국이 좋아지면서
반대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회가 조금 생기는 그런 트렌드.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좋을 것 같고 다른 국가들은 조금씩 따라가는 구조에서 수출에 베너핏이 있거나 외교적으로 조금 더 친숙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국가들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금리는 내릴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을 할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월 의장은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는 거는 스스로 연준 의장이지만 사실 독립성을 스스로 놔버린 꼴을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이 마비가 안 되고 잘 유지하게 하려면 인플레도 잡고 금리도 올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채 시장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채 시장이 망가진다는 거는 정부가 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구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연준은 과거에는 이제 완전한 이제 1990년대에서 2000 초반까지는 이제 인플레만 타겟팅하는 이제 독립화된 전문기관이었고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 일어난 이후부터는 사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실업률하고 이제 고용시장하고 물가를 같이 통제를 해서 이제 너무 나쁘게도 안 하고 너무 좋게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중간 접점을 찾는 기관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모를 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돕는 기관.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이 사실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듀얼 맨데이트에서 이제 미래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미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 입장에서 과거라고 한다면 단순 논리로 인플레만 타겟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가 됐어.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맞죠. 근데 국면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미국 연준은 미래 경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 6개월, 1년 후에 더 좋아지게 만들고 국채 시장을 통해서 부채를 잘 조달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들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려면 미리 내리는 그것을 이제 파월 의장은 작년도에 이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가 당장 안 좋고 고용시장이 뜨겁다라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제 빌미 어떤 명분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이 되면은 저는 이제 한 12월쯤으로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는 내릴 수 있고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제조업 투자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 순환을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과거처럼 인플레만 타겟팅해서 금리 내리면 네거티브 신호야라는 그런 시대하고는 국면이 달라졌다. 차트나 역사적인 패턴 가지고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채는 안 줄었습니다. 부채는 안 줄였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긴축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였으니까 돈을 쓰지 마세요. 이런 신호로 보였지만 금리를 높인 만큼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민간 사이드에서 보시면 대출의 수요는 계속 많아요. 계속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표면금리라고 하죠. 표면금리가 낮았으니까 싸니까 빌렸고 지금은 뭐냐면요. 표면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 시험금리가 6%, 7%, 8%까지 육박을 합니다. 우리로 치는 이제 신용대출금리가. 근데 그렇게 높은데도 자신이 투자하거나 자신이 자산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자체가 최소 10% 이상이 되니까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빌려주면 예전에는 그래도 2, 3%였는데 이제 이자 수익 자체가 뭐 7%, 8% 이상이 나오니까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단화되면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민스키 교수님의 금융 투자 이론이라고 하는데 쓰는 사람도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떤 시장에 뛰어들진 주식 시장이 됐던 채권 시장이 됐던 아니면 실제 산업계의 투자 시장이 됐던 뛰어들었을 때 크게 연체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단계에서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버블이 계속 쌓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버블이 이제 터지는 건 뭐냐면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어느 한쪽이 이제 배신을 할 때죠. 나 더 이상 이제 위험해서 안 할래, 안 빌려줄래, 안 쓸래. 이럴 때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데 그 신호를 안 만들어주고 있죠.
어떻게 미국이 한쪽은 상업은행 쪽으로 계속 돈을 유입시켜주고 유동성을 안정시켜주는 연준 때문에, 또 한쪽은 가계에 돈이 모자랄 만하면은 어쨌든 우리 실업급여라든지 사회, 그러니까 가계에 대한 사회 이전 소득을 통해서 정부가 계속 유입해주는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이 계속 돈의 붐업이 일어나게끔 양쪽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은 쌓여가고 있지만 이 버블이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게끔 베이스 돈을 더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 시점까지는 저는 맞추지 못하겠지만 당장 1, 2년 안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리스크가 터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리스크가 커져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받쳐주는 기관들의 베이스 백업되는 돈들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베이스가 없는데 자산의 가격만 높아지는 상태가 계속 올라간다. 그게 이제 예전에 서프라임 같은 사태였고, 지금은 양쪽에서 대출 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지고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본원적으로 우리가 여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출도 여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금융기관도 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력을 계속 정부기관과 그다음에 연준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력을 강화시키면서 버블을 만드니까 또 이게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걸 리스크로 보기는 힘든, 약간 테티컬하게 하면 안 되는 기법이지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예전만큼 이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바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가별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대영 제국이 파운드 시대가 몰락하게 된 것도 2등으로 제가 유럽 얘기를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등으로 따라오는 국가한테 빚을 많이 지면요, 자기 1등 자리를 내주게 돼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되게 빠르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 절대적으로 10% 이상의 채권 투자 비중을 주지 않아요. 그게 자인지 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산화가 돼서 거의 요즘엔 사우디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 다 3%, 4%, 5% 이런 식으로 분산화돼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거의 35%에서 40% 정도는 거의 연준과 상업은행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비중이 지금 연준과 내부 금융기관들로 다 이제 메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이 중국의 어떤 이제 국채 매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붕괴가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 미국 국채 시장도 포트폴리오가 자국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포트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비싼 국가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데도 버티잖아요. 구조를 바꿔놓으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고 재정 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에서 채권 시장은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었죠. 거기에 베이스는 아직도 하고 있는, 뭐 규모는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양적 완화, 본원 통화 공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금리 정책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국을 지키는 금융 기법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뭐 보셔도 되고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들으셔도 되지만, 유럽에 대해서 왜 여기가 뭉칠 수 없는 국가인지 상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가를 다 모아놓으니까 규모는 GDP는 되게 커요. 전 세계 생산 규모도 되게 커요. 거기에 중심 독일도 들어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형국이냐면요, 독일이 있고 피그스가 들어가 있고 기타 동유럽 국가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5000cc 슈퍼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랑 3000cc 차랑 1000cc 차랑 거의 500cc도 안 되는 경차랑 전기차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한 바퀴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묶어놓으면은 어쨌든 배기량, 전체 배기량은 막 2만 이렇게 되니까 와 되게 세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한 바퀴로 묶어놓으면요, 이게 돌아가려면은 잘 돌아갈까요? 앞에 있는 슈퍼카는 윙 하면서 막 빨리 가려고 그러고, 뒤에 있는 차는 버거우니까 막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고, 이게 지금 유럽 경제입니다. 묶었는데 체질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22는 그냥 한 퉁으로 그냥 정책을 실행해요. 그거 이제 독일은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계속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예전에는 이제 유로화 출범하고 2000 초반만 하더라도
그 EU 연합이 이제 출범할 때는 되게 좋았죠. 공동 경제 사실은 이 EU 유럽 국가들이 처음에 그 철강 석탄 공동체 기관에서 베이스가 돼가지고 유럽 연합으로까지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공동으로 쓰는 기관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를 도입을 못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아예 경제를 묶어버리자 했는데 사실상 체질이 다른 어떻게 보면 차량끼리 다 묶어 놓으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을 과연 패권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1 패권인 달러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패권에 힘입어서 베네핏을 보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틀린 약간 뭉쳐있지만 안 뭉쳐있고 규모는 크지만 항상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국가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유럽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유럽의 교역이 발전이 돼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좋으면 유럽도 좋고 유럽이 좋으면 중국이 좋고 그로 인해서 또 한국이 이제 혜택을 보고 그런 구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 연대가 미국하고의 대립 구도가 강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유럽이 미국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유럽의 전반적인 국가들이 중국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또 수월치는 않아졌어요. 근데 물론 독일은 살기 위해서 중국하고 연대를 또 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일의 입장인 것이고 유럽 전체적인 스탠스는 과거처럼 이제 중국하고의 교합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순환 무역, 순환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되면 또 한국으로까지 혜택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구조는 이제 블록화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거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위안화는 지금 전 세계 FX 마켓에서 8% 사용 비중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가치 저장이나 그다음에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그다음에 신용화폐 기능을 다 거쳤을 때 이제 그 패권 통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실제로 달러가 그 기능들을 다 하고 있죠. 근데 가치 저장이나 이제 가치 척도 매매 교환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신용화폐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영상이나 다른 이제 그 강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가 기스가 났어요. 달러가 이렇게 혼자 이제 신인 것처럼 빛났지만 사실은 빚으로 모든 걸 열면 그걸 정치 외교적으로 다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가냐면은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연기력이 정말 출중한 최고의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이미지도 좋고 너무나 선한 역할이었는데 사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호감도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근데 호감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연기력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별개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 패권력은요, 기스가 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를 나는 달라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새로운 배우가 나타나지만 그 사람은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연극 능력이든지 연기 능력, 다른 사람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마이너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심은 많이 얻어놨어요. 사생활도 좋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배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다른 요소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탑다운 측면에서 항상 주변 정세, 그다음에 경제, 앞으로의 장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그다음에 바텀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첫째, 트럼프가 오게 되면 중간에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분명히 쇼크 이런 리포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당장에 올 11월이 돼서 잠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의 기존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성장이 무너지냐? 성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최소한 2, 3년 동안 그 기간은 언제냐? 디지털 달러를 본격화하면서 연대국의 그리고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혼돈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기간은 성장의 패러다임이 지속이 된다. 그럼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되도록이면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서 미국채를 투자한다. 그건 작년에 이미 끝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는 오히려 반응이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선반영에서 너무 빨리 내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금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정화되기 전에 페드가 연준 의장이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시장에서 이 노티스를 주고서 예상을 너무 기대를 빨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오히려 올해는 투자하기에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오히려 위험 투자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고, 위험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유동성도 좋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AI만 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AI 대장이 어느 정도 멈칫하는 기간 중에서도 두 가지를 봅니다. 화학 소재,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화학 소재, 전통 산업 쪽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쪽에 대한 부분에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자라는 투자 패턴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인데요.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라일 릴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비만약 치료제가 히트를 이제 펼치고 있죠. 뭐 혈압 감소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게 비만약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CNS, 중추신경계 쪽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극복 못한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이지만 극복을 못한 시장이 바로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빅파마들이 몇 가지 FDA 승인을 받은 약들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이 약도 미국 내부에서 이제 분석되는 바에 의하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본능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한계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승인은 왜 해줬느냐? 약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뇌 관련된 질환에는 기술이 더 중요하고 레퍼런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뇌 쪽으로 투과되는 어떤 효율성들, 그다음에 뇌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작동 기전,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모두 다 한 박자가 이루어진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도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 일부 뭐 제가 기업명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플랫폼화된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 임상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입증을 못했다라는 근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이 나와 좋은 약을 만들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빅파마들의 노력들과 시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CNS 계열을 제대로 연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시장금리는 덜 떨어지더라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대가 오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쪽을 유의있게 보시자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뭐 저의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을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의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유튜브 자체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석 내용들이 그게 빠르다고 해서 그게 대세가 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검증해 봤을 때도 10개 중에 1개,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시야의 폭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가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영상도 어찌 보면 참고하는 용도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대세론적인 어떤 분석, 그것을 믿고 무조건 실행하는 그런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투자의 방향성이나 시야를 넓히는 능력들을 가지시고 최고의 그 고수, 그다음에 최고의 경제 전략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